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셀럽 윤성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이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요정 임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UX, UI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사고에 대해서 좀 랩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저희 최은영 님이 나오셔서 이제 다양한 산업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디자인 사고의 적용 사례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목격한 이제 교육 산업계라고 또 부르잖아요. 교육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좀 어떠셨나요? 여기 직접 참여하신 분도 있고 녹음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각자 좀 베스트 모먼트? 좀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는 일단 요즘에 UX 디자인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업무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인 지식들도 많이 알게 되고 현장에서 어떻게 쓰시는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앞으로 업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되게 UX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분들한테 좀 좋은 사례로 이렇게 그런 제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기억에 남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소비자라고 했었나? 자기가 뭐를 원하는지 모르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 사실 그 얘기가 제가 왜 그렇게 기억에 남았냐면 제가 학부 때 경영학 시간에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마케팅 같은 걸 배우면서.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막 잊고 지내다가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교육공학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뭐를 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설계자의 의도대로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면서 경영학과 교육과 여러 가지 그냥 인간의 삶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었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되게 그런 점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학생들도 본인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도 뭐가 베스트 모먼트인가를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얘기가 저도 한 3가지 정도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UX랑 UI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UI가 가수라면 UX는 작곡가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비유로 딱 들으니까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인상 깊었고 그리고 제가 2번째로 인상 깊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사용자는 거짓말을 한다. 저도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 일단 최은영 님이 저는 다작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많이 만들어 보고 그중에 이제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 이건 아닌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해보는 거 그것도 저 되게 와닿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다 되게 동감한 포인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소비자는 거짓말을 한다. 그 부분이 되게 가슴에 탁 와서 꽂힌 것 같아요. 왜 항상 UX 디자인이나 사용자 경험을 분석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소비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소비자를 아주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 소비자의 진짜를 알아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피상적으로 사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어쨌든 디자인 사고도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소비자가 피상적으로 본인이 모르는 본인의 경험이 있고 본인이 공유하거나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아주 깊숙한 내면적인 그 경험이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이 여러 가지 디자인 사고 기법에서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자들은 그냥 사실 불편했음에도 괜찮았어요. 이런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사실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고 말하면 혹시 더 개선될까 해서 억지로 사실 괜찮았지만 불편한 점들을 끄집어내서 말하거나 사실 가격이 본인이 느끼기에 합리적이었지만 비합리적이라고 거짓말하면 더 싸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회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 사고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되게 얇게 이 공감의 단계를 거치는 것은 사실 안 거치는 이만 못하더라고요. 되게 수박 겉핥기로 알게 되니까 적용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진짜로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는 건지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뭔가 이렇게 확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격하게 반응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되게 저희가 다 교육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산업계의 얘기를 들으니까 또 좀 신선하기는 했어요. 그 막 우리는 막 그 단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단계의 절차, 그 절차의 의미 막 이런 거를 굉장히 구조적으로 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제가 최은영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느낀 거는 그냥 실제로 막 진짜 몸으로 막 부딪히면서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실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UX, UI, 뭐 디자인 사고 이거를 우리는 다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교육 팟캐스트인데 우리가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한 건지 에 대한 또 이야기를 조금 충분히 더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끼리 모였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 UX, UI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UX, UI를 포함하는 그 큰 개념이라고 이제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에요.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근데 작년에 한국 HCI 학회에서 키노트 스피커, 그러니까 그 학회를 대표하는 가장 큰 발표를 하신 분이 바로 싱가포르 난양공대에 있는 이 교육공학자였어요. 이분이 어떤 키노트 스피치의 제목이 뭐였냐면 Where Learning Meets Theory Meets Technology Meets HCI Design. 그러니까 학습이 이론을 만나고 이론이 테크놀로지를 만나고 그것이 결국 HCI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그러니까 교육과 HCI, UX, UI가 모두 만나는 지점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일단 이 내용은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찾아보실 수가 있고 검색어를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이 유튜브 검색어는 그 검색에 걸리게 돼 있지가 않아서 HCI 학회로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에 지난 HCI 학회라고 카테고리를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 HCI 학회 키노트 스피커라고 찾으면 이제 이분이 제일 상위에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싱가포르 분이시기 때문에 영어를 막 엄청 유창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알아듣기 쉬운 영어를 해주시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할 수 있겠나라는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론도 연구하고 테크놀로지도 적용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는데 그것은 결국에 학습자가 어떤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설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건 HCI 학회였으니까 HCI라는 그런 건 이해와 어떤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주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교육하는 사람이 HCI를 자꾸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HCI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교육적인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접점이 아직 굉장히 아름답게 찾아지지 않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교육과 이 UX, UI라는 것을 같은 위계로 보고 굉장히 둘 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 학습이라는 걸 다 잘하게 해줄 것인가라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똑같은 좀 도구, 수단이라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비슷한 생각에서 이 산업계에 계신 분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딱 과도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학계에서 이제 디자인 띵킹을 공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서적들을 읽고 그리고 대학에서 나온 여러 가지 교재들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하고 강의 자료를 만들고 강의를 촬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디자인 사고를 공부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했었던 사업들은 이렇게 연구와 관련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것과 그렇게 맥락이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뭐 증강현실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 사고를 기반으로 개발하는 아주 실제적인 연구에 제가 투입이 돼서 실제로 적용해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스팀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이 컨텐츠를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한번 다시 리뉴얼 해보자라고 해서 리뉴얼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직접 이거를 아주 실무에서 진행을 해보니까 기존에 또 제가 그냥 학습적으로 알고 있었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는 읽을 만큼 책 읽었고 나 좀 잘 알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른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여기서 원하는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고 약간 어색한 부분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UX 그 UI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디자인 쪽에서 훨씬 더 먼저 시작했거든요. 교육 쪽보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더 시작했던 산업계에서는 이걸 실제로 컨텐츠를 개발하고 만들 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되게 들어보고 싶다. 실제로는 진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계에서는 의외로 찾아보면 실제 적용한 사례를 찾는 것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혹은 학습자들이 이 사고의 과정을 거치게 만들거나 하는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교육 개발자가 이 사고의 과정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든 사례는 굉장히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들어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학습자 중심 교육 하는데 그렇다면 학습자 중심 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프로치를 이 디자인 사고가 적용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먼저 이 부분을 좀 갈고 닦아왔고 현실에서 막 부딪히면서 이것을 개발하고 배워오고 한 어떤 한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관련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바로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이제 아직 비공개인 상태이지만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최근에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제 대시보드 지난번 이제 그 에피에서 그 대시보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도 학습자에게 여러 가지 학습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게 하는 대시보드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개발을 할 때 가정 자체가 이 대시보드로 학생들이 이거를 하게 하자라는 가정이 아니었고 대체 이런 대시보드를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쓸까를 그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이 대시보드 개발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대시보드를 이제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쓰게 했어요. 학생들한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시보드의 한 가지 특징이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게 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누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학습자들이 쓰고 있는 화면을 녹화해서 봤더니 되게 사람들이랑 세밀하게 하나하나 막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얘는 얼마나 잘하는데 뭐 기말고사가 얼마나 떨어졌고 막 몇 주 차에 학습 활동 어떻게 했고 이런 걸 되게 열심히 봐놓고 인터뷰할 때는 저 근데 별로 비교하는 거 안 좋아해서 안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딱 거짓말한다 이것과 진짜 우리가 그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정의하고 주지 않았을 때 뭔가 정말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것들은 정말 다른 이야기라는 거. 네,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 공유를 해봅니다. 재밌네요. 그 사실 우리 분야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습 경험을 설계한다. 그리고 학습 경험을 이끌어내는 어떤 환경을 설계한다. 그러니까 이 교수 설계의 관점도 굉장히 좀 약간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교육의 영역에서의 설계, 디자인과 UX 디자인의 관점에서 결국 그 기저에 공유를 하고 있는 철학이 일치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휴먼 센터드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공통의 철학을 공유한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 분야에서의 어떤 설계, 구체적인 방법론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차용을 하고 있는 흐름이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분야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융합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또 한 번 실감이 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관련된 얘기지만 그래서 그 우리 현지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교육공학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디자인 대학원에 한번 많이 막 문을 두드려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뭔가를 설계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연구 방법 전체로도 다 가져오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들이 요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지영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거는 디자인 사고에서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고객을 공감하는 그 단계거든요. 근데 그 공감하는 단계에서 인터뷰하고 관찰하고 물어보고 뭐 미스터리 쇼핑이라 그래서 마치 그 연구자인데 자기가 이제 고객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뭐 경험해 보면서 다른 이 서비스가 어떻게 고객한테 대응하는지를 분석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기법을 쓰는데 이 기법이 사실 굉장히 질적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전에도 제가 살짝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설프게 하면 시간만 되게 낭비하게 되고 되게 유의미한 정보를 오히려 못 알아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지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런 고객이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자기를 어떤 찾아내는 어떤 그런 데이터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기사에서 그런 기사들 많이 봤어요. 막 UX, UI의 트렌드가 바뀐다. 그리고 뭐 AI 기반으로 급변하는 뭐 UX, UI 디자인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그거를 보면 이제 뭐 딥러닝이라든지 뭐 대시보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고객이 자기 자신도 몰랐었던 자기가 어느 지점을 관찰하고 있는지, 어느 지점에 자신의 눈이 더 많이 머물렀는지, 어느 카테고리를 계속 클릭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본인한테 인터뷰했을 때는 나오지 못했었던 그런 정보를 막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단점도 있고 뭐 장점도 있고 하겠지만 확실히 이런 것들이 이런 분석 기법이랑 설계 기법이 또 UX, UI의 판도를 또 바꾸고 있고 또 고객이나 혹은 우리 입장에서는 학습자를 더 깊게 이해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게스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 설계되지 못한 리서치는 정말 의미 없는 리서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를 물어볼 것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뽑아낼 것인가, 무엇을 알고 싶은가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리서치하는 사람의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그것도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 다시 되짚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뭐 어디를 클릭하는지 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아이 트래킹 같은 것도 많이 되고 있지만 그건 약간 고가의 장비 같은 게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히트맵 같은 거 보는 것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번에 연구를 할 때 제일 아쉬웠던 게 내가 왜 히트맵을 안 봤지?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히트맵이 뭔지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뭐 클릭 같은 거 어떤 데 많이 하냐라고 하셨는데 이제 히트맵이라는 거 원래는 그 온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구의 그 어떤 전도를 그려놓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온도가 뭐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여준 히트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클릭하는 거를 표현해서 어느 지점에서 화면에 어느 지점에 클릭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지를 마치 열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온도가 높은 것처럼 표시되는 구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뭔가를 클릭해보고 가보고 그다음에 온도가 낮은 걸로 표시되는 지역에는 이제 그 화면상의 구역에는 클릭이 별로 안 되고 약간 이런 걸 표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열감지 지도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손 같은 거를 지도를 딱 찍어보면 뜨거운 부분은 빨갛게 나오고 좀 차가운 손끝 부분은 파랗게 나오는데 이제 그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거나 많이 보는 부분은 빨갛게 표현해주고 사람들이 잘 안 보는 부분은 파랗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대시보드 설계에서도 되게 중점적으로 가장 잘 전달해주고 싶은 부분이 그 히트맵에서 빨갛게 표시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가장 이렇게 눈이 안 가는 부분에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한 10년 전에 UX를 처음 접하면서 이렇게 트래킹 시스템 같은 거를 접해봤었는데 지금 히트맵 얘기 들으니까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되게 그 비주얼적으로 이
그 UX를 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UX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왜 자꾸 교육에서 UX가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UX가 왜 중요한지라는 걸 생각했을 때, 학습자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인지적인 부하를 주는 것 자체가 학습에 방해가 되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편의에 맞춘 이제 UX를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습자가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학습자를 위한 UX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학습자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아서 계속 더 학습을 지속하고 전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에서도 이제 UX가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교육공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시작이 그 UX가 가졌던 철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같이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저희가 썼던 개념들이나 용어들이 디자인과는 조금 달랐을 뿐이지, 저희가 처음에 저희의 그 미래교육 인사이트의 시작이었던 스터디도 사실은 디자인 책을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이게 되게 발전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공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디자인과 되게 오버랩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디자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다가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UX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 에피소드가 되게 조금 애착이 간다고 해야 되나? 이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현지님은 또 지금 하시는 새로운 맡은 사업에서 또 이 부분을 많이 적용한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회사에서 학습자, 그다음에 고객 포털,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강사 데이터나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하나 개발을 할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차세대적인 그런 뭐 인공지능도 이제 탑재되면 좋겠고, 그러니까 최신의 기술로 이렇게 버무려진 최고의 LMS를 이렇게 학습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려고 이제 준비 중이어서 이제 제가 잘 해야겠죠. 근데 뭐 제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오늘 나왔던 얘기들과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들을 잘 적용을 해서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최은영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실질적인 팁들이 되게 와닿았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저도 되게 딱 그냥 막연히 시스템 개발하면은 유저 테스트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자들의 인사이트도 되게 중요하고, 그들이 말하지 않았던 그 숨은 단계까지, 그 내면의 소리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되게 A/B 테스트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좀 그런 테스트를 오히려 더 많이 해서 그 되게 빨리빨리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최은영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던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MVP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요즘에는 처음에 페르소나라는 부분으로 어떤 이렇게 그 가상의 사용자를 하나 타겟팅을 해서 그 부분에 포커스된 어떤 상품이나 시스템 같은 거를 개발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게 패러다임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일단 시제품 만들어보고 그걸 시장에 뿌려보고 거기서 반응을 얻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저희도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좀 용어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또 현지님이 얘기해 주신 게 A/B 테스트, 그리고 퍼소나, 뭐 페르소나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 그다음에 MVP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하나씩 좀 개념적으로 정리를 딱 하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새로운 영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생소하신 분들은 저게 다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저희가 조금 교육계에서의 디자인 사고 썰을 풀었으니까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페르소나부터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디자인 사고에서 사실 공감 단계 뭐 이런 것들을 워낙 중요하게 여기고 첫 번째 단계에서 나오는 게 페르소나니까, 페르소나 아까 전에 현지님이 아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상의 고객, 우리의 주 고객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육 분야에서는 가상의 이제 학습자, 주 학습자
우리는 그 전에는 막 저희가 타겟 뭐 분석, 뭐 주 학습자 분석 이렇게 부르기는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거고 이 퍼소나 같은 경우는 정말 핵심 유저가 될 가상의 어떤 인물을 설정해서 그 인물의 성격,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생활 습관이 어떤지, 그리고 뭐 민감도는 어떤지, 뭐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민감도는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분석을 통해서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대학에서 한 2학기 정도를 제가 디자인 띵킹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 퍼소나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약간 바이오라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의 어떤 느끼는 어떤 삶 같은 거를 약간 소설처럼 적어보는 맞아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막, 저 교수님, 저 이거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되게 재밌게 막 재치 있고 유머 있게 막 이렇게 잘 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퍼소나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 그리고 퍼소나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지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더 몰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디자인 프로젝트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저의 이미지 그리고 이게 학습의 맥락이라면 학습자의 이미지가 서로 다 다른 경우에 정말 산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생생한 캐릭터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타겟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의 유저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팀 내에서의 의사소통 이런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도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일을 진행하다 보면 나는 고객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고객이 저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나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 이렇게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딱 펼쳐들면서 그때 우리는 고객은 이럴 거라고 얘기했다.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합의된 이렇게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퍼소나는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명을 만드는 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사실 고객이 한 명으로만 대변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3명 이상 정도를 퍼소나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퍼소나를 만들 때 우리의 고객의 평균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 평균인 사람은 저희가 없다는 얘기는 뭐 누누이 저희 했었기 많이 때문에. 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캐릭터가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이 한 명이 사실 모두를 대변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약간 세그먼트를 나눠서 그 세그먼트별로 또 캐릭터를 만드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전 에피소드에서 MVP 얘기가 나왔어요. 이 MVP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못 해드렸어요. 그때 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막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이 MVP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MVP란 단어가 뭐 낯설진 않으실 텐데 이 디자인 쪽에서 얘기하는 MVP는 그 가장 기본적인 최소 단위로 구현이 되는 제품을 만든다는 의미로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죠. 네. 그래서 MVP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있어요.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의 예시를 가장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만드는데 오랜 시간과 자원이 드는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라는 게 필요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동차라고 하는 완제품을 만들기 전에 사실은 검증해야 되는 가장 최소 단위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저기까지 빠른 시간에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그 기능을 테스트하는 가장 단위의 프로덕트부터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서 그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뭐 싱싱카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싱싱카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동시켜주는 걸 필요로 하는구나. 이게 검증이 되면 그게 발전돼서 궁극적으로 이제 자동차라는 제품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약간 교육에서는
저희 이제 교육공학이나 교수 설계 쪽에서는 레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개념하고 약간 조금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뭔가 이렇게 그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를 돌려보고, 그러니까 그 리액션을 반응을 보고 검증해서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는 뭐 레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약간 경영 쪽에서 오신 분, 저희 회사에서 경영 분야에서 오신 분들은 다 MVP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일단 저희가 목표했던 어떤 교육 컨텐츠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활동 시트 같은 걸 굉장히 진짜 심플하게 딱 만들고, 그 다음에 한번 1회차 돌려봤는데 뭐 강사가 별로면은 강사를 바꾸고, 뭐 거기서 액티비티가 별로면 액티비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거기서 뭐 디자인 같은 거를 좀 더 예쁘게 꾸며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디벨롭을 하면서 이제 최종 그 저희가 원했던 목표 수준까지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MVP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같이 등장하는 막 세트처럼 등장하는 게 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 린이라는 게 되게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혹시 설명 이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린과 에자일을 같이 할까요? 네. 네. 린이 사실 린 스타트업 이렇게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에자일, 아까 에자일도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다 같은 뭐랄까 그 철학이나 방향성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레피드 프로토타이핑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 린 하다는 건 뭐냐면 일단 그냥 말 그대로는 이제 군더더기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이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창업이나 스타트업 방법론에서 많이 정석처럼 이제 정석화된 그런 방법론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그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또 되게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이런 맥락 안에서 나오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린 스타트업 그 사이클을 살펴보면 일단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드, 메저, learn이에요. 그래서 요 3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만들고 측정하고 학습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다는 개념이 뭘 만드냐라고 하면 MVP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MVP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고객을 통해서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MVP가 워킹하는지를 측정을 해보고, 그 측정 결과 뭔가 우리가 배우는 게 있겠죠. 그러면 그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MVP가 성공적이었구나라고 한다면 이 MVP를 더 확장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MVP 테스트 해봤더니 이거는 성공하지 못했어라고 한다면 다른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걸 우리가 피봇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이클을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 3가지가 한 번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여러 사이클 반복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방식 자체가 그 안에 에자일의 개념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린앤 에자일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냥 2개를 아예 붙여버려가지고 그냥 린앤 에자일 이렇게 많이 부르고, 근데 린앤 에자일하고 디자인 사고하고 아주 철학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조금 차이를 굳이 구분하자면 린앤 에자일은 조금 더 그 주기가 짧다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실제로 최은영 님도 일단은 뭐 린, 에자일, 뭐 디자인 사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의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정의들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다른 거지? 이렇게 싶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린과 에자일은 훨씬 주기가 짧다.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 사고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그렇게 충분하게 기간이 여유가 있지 않거나 이럴 때는 이 린앤 에자일을 많이 차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짧고 가볍고 그리고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한으로 하되 더 리핏을 많이 하는 그런 모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A/B 테스트인데요. 이 A/B 테스트라는 게 저는 마지막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뭐 레피드 프로토타이핑,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레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뭔가 MVP라던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빠르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테스트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B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실험, 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막 이런 거에는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험 집단에는 뭔가 하나를 처치를 가해놓고 통제 집단에는 처치를 안 가하고 그 다음에 그 효과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처치 집단 하나의 효과밖에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통제 집단에는 뭐 결국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근데 A/B 테스트라는 거는 A라는 처치랑 B라는 처치를 둘 다 어떤 각각의 집단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 어느 집단에서 더 효과가 좋았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건 사실 화면 설계할 때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A라는 화면과 B라는 화면을 일단 만들어 놓고 둘 중에 뭐가 더 좋니, 효과적이니 라는 걸 확인하는 게 이 A/B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이제 A/B 테스트라는 게 최근에는 교육, 연구하는 쪽에 좀 들어오려는 시도가 약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융합 콘텐츠라던가 약간 디자인, 뭐 산업 이쪽에서 A/B 테스트가 연구 방법론으로 좀 쓰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교육 분야에서도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A/B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좀 그런 시도가 약간씩 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실제로 제가 디자인 사고를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좀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되게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막 포스트잇으로 막 쓰고 그리고 뭐 하고 하는데 이 기록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사진으로 찍으면 너무 가시성이 떨어지고 이게 제대로 된 정보가 안 되고 사진은 제대로 된 기록이 안 남는 거예요. 일일이 다 적어야 돼요. 그거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일일이 다 받아 적고 옮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실제로 아주 다양한 이런 디자인 사고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디지털 도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도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밀라노트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노트가 포스트잇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전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팀원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고 이제 큰 스크린 하나를 띄워놓은 다음에 실시간으로 저희 아이디어를 거기다가 막 적으면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 대형 보드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 꼭 큰 스크린을 띄워놓지 않더라도 저희 화면에서 직접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즉각적으로 볼 수 있고 피드백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PDF로 뽑기 혹은 워드로 출력하기 하는 것들을 다 하면 이런 포스트잇 형태의 가시적인 그런 디자인 띵킹 사고를 촉진하는 형태로도 볼 수 있지만 텍스트를 다 아웃해서 또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트렐로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노션이라든지 이렇게 협력을 지원하는 아주 다양한 이렇게 보드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밀라노트를 추천한 이유는 굉장히 이 포스트잇의 시각화를 잘 가장 표현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추천해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노트라든지 뭐 프로토타입 만드는 것들 찾아보시면은 좋은 디지털 도구들 많아서 실제로 제가 같이 사용해 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향상했어요.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소개해 주셔서 찾아봤는데 밀라노트 초반은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그 100노트 이상이면은 유료로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민! 팔로우 민! 하트 민! 알림 설정 필수! 오, 신선한데!